단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한 국가와 전 세계를 뒤흔들었을까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아이콘 마라도나를 만나봅니다. 미셸 플라티니는 내가 축구공으로 하는 걸 그는 오렌지로 한다고 극찬했죠. 그의 등장 자체가 전 세계엔 충격이었습니다. 165cm에 불과한 단신이었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그는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지배자였습니다. 극심한 빈곤에서 시달리던 비아 피오리토의 판자촌, 그곳의 좁고 거친 골목길이 바로 이 천재의 요람이었습니다. 8살에 입단한 유스팀 로스 세보이타스에서 그는 무려 136경기 연속 무패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성인 경기 하프타임마다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묘기를 선보이며 10대 시절 이미 대중의 열광을 이끌어냈습니다. 16세 생일을 앞둔 1976년 프로 데뷔 전 첫 터치에서 상대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내는 대담함으로 모두를 경악시켰죠.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에서 166경기 동안 116골을 터뜨리며 그는 곧바로 아르헨티나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더 큰 제안도 있었지만 자신의 꿈이었던 보카 주니어스를 선택해 이적 첫해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1979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과 골든볼을 차지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982년 월드컵 직후 그는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인 500만 파운드의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로 이적합니다. 그는 엘 클라시코에서 환상적인 골을 넣으며 바르셀로나 선수 최초로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간염과 악명 높은 빌바오의 도살자의 거친 태클로 큰 부상을 겪었죠. 거친 파울에 시달리던 그는 10만 관중과 스페인 국왕 앞에서 난투극을 벌이게 되고 결국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플레이는 아르헨티나의 특유의 클리오요 스타일이었습니다. 유럽의 전술적 억압을 깨는 길거리 축구의 창의성과 재치였죠.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시야와 패스를 갖춘 전형적인 클래식 10번 플레이메이커였죠. 질주할 때마다 공이 발에서 50cm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비수들은 그의 공을 뺏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165cm의 키는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 덕분에 거친 몸싸움 속에서도 완벽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는 프리킥은 물론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화려한 라보나킥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결국 그의 플레이는 규격화된 전술을 넘어 유년 시절 길거리에서 배운 본능과 자유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난 그는 당시 강등권을 맴돌던 이탈리아 남부의 약체팀 SSC 나폴리로 또다시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향합니다. 입단식 날 무려 7만 5천여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쇠락한 도시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죠. 당시 이탈리아는 부유한 북부가 가난한 남부를 차별하던 시대였습니다. 나폴리 사람들에게 축구는 유일한 반항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이끄는 나폴리가 북부의 강호들을 모두 꺾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엄청난 걸 놓쳤어 라는 현수막까지 걸렸을 정도였죠. 그는 나폴리에 머문 7년 동안 2번의 리그 우승과 뉴이 FA컵 우승을 선물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선수로 군림했습니다. 1986년 월드컵은 오직 마라도나를 위한 무대였습니다. 한 선수가 팀을 멱살잡고 우승시키겠다는 평가를 받는 유일한 대회였죠. 8강전 상대는 영국이었습니다. 불과 4년 전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배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이 경기는 단순한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후반 6분 골키퍼와 경합하던 그는 교묘하게 왼손으로 공을 쳐 넣습니다. 훗날 그는 이를 신의 손이 도왔다고 표현했죠. 영국인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기극이었지만 아르헨티나인들에게는 전쟁의 상처를 달래주는 통쾌한 복수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4분 뒤 그는 중앙선부터 68m를 11초 만에 질주하며 5명의 수비수와 골키퍼까지 제치고 득점합니다. 진정한 세기의 골이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해설자 빅토르 우고 모랄레스는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우주연이여, 대체 어느 별에서 왔습니까? 라고요. 이 대회에서 그는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틈 득점의 71%에 관여했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컵과 골든볼을 동시에 거머쥐었죠. 그의 천재성을 막기 위해 상대 팀들은 거친 파울을 남발했습니다. 86년 대회에서만 무려 53번의 파울을 당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1990년 월드컵, 그는 더 이상 전성기가 아니었습니다. 심한 발목 부상으로 매 경기 진통제를 맞으며 출전해야 했죠. 팀 전력은 약해졌지만 브라질전에서 4명을 유인해 가니자에게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찔러 넣으며 팀을 억지로 결승까지 끌어올립니다. 준결승 개최지가 바로 나폴리였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과 경기했지만 나폴리 팬들은 조국 대신 자신들의 신 마라도나를 응원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하지만 결승전에서 독일에게 페널티킥으로 0대1 패배를 당합니다.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에 전 세계가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소속팀 나폴리와 조국 아르헨티나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우승 트로피들을 안긴 그는 진정한 축구의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천재성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은 그를 서서히 어두운 길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위대했던 선수가 추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이제 마라도나를 둘러싼 오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쳐봅니다. 나폴리에서의 그는 사실상 신이었습니다. 거리를 걷지도 식당을 가지도 못하는 숨막히는 일상이 그를 심리적으로 갉아먹고 있었죠.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손을 댄 마약은 나폴리 지역 마피아 카모라와 얽히며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1991년 도핑 검사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오며 15개월 출전 정지를 받습니다. 영웅의 날개가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생활을 집요하게 캐는 언론과의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에게 공기총을 쏘는 기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징계를 마친 그는 1994년 월드컵을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를 거쳐 국가대표로 복귀합니다. 첫 경기에서 환상적인 골까지 넣으며 부활을 알렸죠. 하지만 나이지리아전 직후 약물 검사에서 또다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됩니다. 체중 감량 약물에 포함된 것이라 항변했지만 결국 월드컵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전문가들은 그 약물이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도핑이라기보다 엄청난 명성과 압박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선수 은퇴 후 그는 지도자로 변신합니다. 2008년에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메시를 지도하기도 했죠. 세밀한 전술적 역량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이름이 주는 압도적 존재감과 카리스마는 선수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2018년 마약 도시로 악명 높은 멕시코 쿨리아칸의 2부 리그 팀 도라도스 감독으로 부임해 꼴찌팀을 2번이나 결승에 올려놓는 기적을 씁니다. 넷플릭스 다큐를 통해 그가 가난한 선수들을 얼마나 챙기고 이길 땐 춤추고 질 땐 엉엉 우는 따뜻한 사람인지 전 세계가 알게 되었죠. 그는 항상 기득권에 저항했습니다. 교황청의 황금 천장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 비판했고 체게바라 문신을 새기며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에는 그를 섬기는 마라도나 교가 있습니다. 1960년을 기원으로 삼고 아들을 낳으면 디에고라 짓겠다는 교리까지 있죠. 나폴리 시내 곳곳에는 그를 기리는 벽화와 제단이 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는 종교적 수호성인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평생 건강 문제로 고생하던 그는 심장마비로 6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수십만 명의 팬들이 거리에 나와 오열하며 그들의 영웅을 배웅했습니다. 그가 떠난 직후 나폴리시는 자신들의 홈구장 이름을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로 공식 변경하며 그를 영원히 기리기로 했습니다. 피파는 펠레와 함께 그를 20세기 최고의 선수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열에 영원히 새겨진 것이죠. 그는 신같은 재능을 가졌지만 약점과 고뇌를 지닌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축구팬들은 항상 묻습니다. 마라도나가 위대할까요? 메시가 위대할까요? 둘 다 아르헨티나 10번이지만
결은 달랐습니다. 메시는 꾸준한 성실함과 천재성으로 팀을 이끌었다면 마라도나는 그라운드의 반항아이자 동료들의 피를 끓게 하는 야성이 있었습니다. 빈민가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억압받는 남부 이탈리아나 가난한 조국 국민들은 마라도나에게 자신들을 완벽히 투영할 수 있었습니다. 약물과 기행이라는 엄청난 흠결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오히려 그의 그런 나약함과 실패를 보며 그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신의 손 당시엔 그를 때려눕히고 싶었다던 잉글랜드 선수들도 두 번째 세기골을 보고 박수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에밀 쿠스투리카, 아시프 카파디아 같은 거장 감독들이 그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그의 삶은 대중문화의 끊임없는 영감이 되었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단일 대회 최다 파울을 당하면서도 가장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 선수가 바로 마라도나입니다. 월드컵 역사상 단일 대회 최다 파울을 당하면서도 가장 많은 득점 기회 66회를 만들어낸 선수가 바로 마라도나입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속임수와 재치를 장려하는 아르헨티나 포트레로 축구 문화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결정체가 마라도나였습니다. 나폴리의 1987년 우승은 단순히 축구 결과를 넘어 북부 위주의 이탈리아 스포츠 경계와 권력 지형을 단숨에 박살낸 사건이었습니다. 잉글랜드 미드필더 스티브 호지가 교환에 보관하던 86년 신의 손 경기 유니폼은 2022년 경매에서 무려 710만 파운드에 낙찰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마라도나가 손으로 그리고 환상적인 드리블로 득점했던 그 축구공 역시 수십억 원이 넘는 가치로 역사적 유물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겪던 80년대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마라도나는 좌절을 잊게 해준 단 하나의 탈출구이자 영웅이었습니다. 항상 펠레와 누가 최고냐며 다투던 그였지만 자신이 토크쇼에 펠레를 초대해 웃으며 화해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천재성만으로 축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1990년엔 부상 투혼 속에서 조국을 위해 극한의 고통을 참아낸 불굴의 파이터였습니다. 1994년 퇴출 당시 다이어트 보조제 성분일 뿐인데 껄끄러운 마라도나를 쫓아내기 위해 피파가 과잉 징계했다는 음모론도 여전합니다. 도라도스 감독 시절 그는 말했습니다. 마라도나를 위해 뛰지 마라. 축구 그 자체를 위해 뛰어라. 축구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돋보입니다. 은퇴식에서 그는 내가 실수를 저질렀고 대가를 치렀지만 축구공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명언으로 축구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니켈메, 아이마르, 그리고 리오넬 메시로 이어지는 제2의 마라도나라는 끊임없는 찬사와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약점도 많았지만 축구공 하나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과 역사에 깊은 감정과 기적을 선물한 선수는 역사상 그가 유일합니다. 신의 재능과 인간의 나약함을 모두 가졌기에 세상이 더 사랑했던 영원한 10번 디에고 마라도나의 전설은 우리 가슴속에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마라도나는 어떤 선수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선수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